그러지 못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엄마, 근데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엄마 아빠가 권하는 곳이 있는데 얘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 실패 확률이 98.9%야. 어떡하지? 어찌 실패하는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지금 1970년대가 아니잖아요. 러스쿨 합격률, 그래서 무슨 IT 기업에서 성공률 확률이 거의 나와 있어요. 확률이. 예전에도 확률이 되게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이트 형제하고 어떤 교수가 비행기 만들 때죠. 다 확률 게임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뭐 이길 거다, 이 교수가 이길 거다, 그죠? 대충 확률은 나오는데 그때보다 현대 사회는 훨씬 확률이 쉽게 잡힙니다.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뭐 이렇게 공부를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때 그거 무슨 이제 뭐 일을 제기를 한다면 그렇죠. 아들의 수준에 맞게 이제 목표치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할까 안 할까는 자기 능력과 목표치를 정해야 되니까 네. 실패 확률이 99%까지는 안 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임계점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은 최소한 98도가 넘어야 끓는다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차야만이 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교만 가도 그 임계점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느끼게 됐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넘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저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거의 모든 활동에서. 그러니까 김연아 정도가 되려면 몇 살 때 시작해야 되고 몇 시간을 운동해야 되고 바이올린이 이 정도가 되려면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동기부여가 되는 애와 안 되는 애는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애보다는 안 되는 애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왜냐면 실패 확률이 항상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실패 확률은 90% 이상이고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교수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얘를 그걸 시도하라고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나를 실패의 무렁텅이에 왜 몰아넣냐. 여기 가면 실패 확률이 98%인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동훈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다를까 과잉모를 받으면 갈망이 약해지다는 넘어가요. 갈망이 약해. 그럼 과잉보호에서 그 갈망을 약화시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제가 뇌과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왜 배고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인간은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두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도전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인간이 도파민 홍수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너무 하고 싶은 걸 경험하는 때가 있다고요. 15살 이전에. 자, 그러면 15살 이전에 뭐 아주 뛰어난 의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아니, 15살 이전에 올림픽에서 막 1등을 하고자 할까요? 그건 어느 정도 숙련된 선수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음악가가 아닌, 음악가는 좀 빨리 일찍 시작하니까 프로 음악가가 아닌 한에는 15세 이전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갈망을 뭐에서 배우냐면 음식에 대한 갈망에서 가장 많은 도파민을 체험합니다. 가장 많은 의욕과 도전의식을 체험한다. 그럼 안 먹고 싶어 할 때는 굶겨야 바로 그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먹이 부려놓고 그냥 죽는다고요? 그래서 밥을 떠먹여준 애 있잖아요. 어렸을 때. 걔네들은 갈망의 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실패 확률 98%인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어려서 세팅이 되어버렸으니까. 설득을 왜 못하느냐? 얘 말이 논리적이거든요. 왜 얘 말이 논리적이죠? 왜 도전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얘 말이 논리적이죠? 실패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주영 같은 애는 안 나온다는 거죠. 도전하는 애는 무조건 배고픔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증명됩니다.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굉장히 다방면의 것을 공부한 사람만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 배고픔을 대신에 하는 건 없나요? 있어요. 저는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먹는 거를 다른 걸로 어떤 스트레스나 받는 것을 먹는 걸로 제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해소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간식이나 이런 걸로 집에 그 무지했으니까 어릴 때는 제가 좀 더 예전에는 무지했으니까 모르니까 먹는 것을 좀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는 엄마들 책 쓴 거 보면 이렇게 뭘 시키고 했을 때 아이가 먹고 싶은 것으로 그거를 충당했다라는 옛날 그 육아서 같은 쓴 엄마가 있어서 그게 저한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벌써 아이는 세팅이 되어 커버렸죠. 네, 그래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과일을 좋아하는데 하루에도 3-4가지 과일을 먹고 막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3학년 됐는데 몸으로 노는 것도 원래 좋아했는데 1학년 때 이제 축구 클럽도 시켰는데 학교를 옮기면서 그 멤버를 못 찾아서 2학년 때 쉬었더니 이제는 힘들게 운동하는 것도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그게 지금 이제 뭐 학습 공부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저도 굉장히 100살 이상을 살 거거든요. 아이한테 늘 얘기해요. 엄마는 126을 살 것 같다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더 오래 살 자기 생명은 자기한테 달린 아이들인데 중요한 게 동기부여, 열정, 이 성취, 그게 핵심이죠. 도전인 거예요. 네, 핵심.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결국은 지금 뭔가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이 꼭 옳은 것이 아니더라도 선택이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지금 5학년이라고?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이 맞을 가능성은 많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5년이 남아있잖아요. 먹는 것,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늘 과일 같은 거 맨 찾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네. 좋아하는 것에 결국에는 접근을 하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도 나 그거 안 해요.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해야 돼? 저기 운동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마인드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한번 세팅이 되면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다 떨면서 몸으로도 좀 놀면서 지치면 뭐 수다 떨면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교육에 보니까 너무 조금씩 너무 늘어져 있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결국은 뭐 최상의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간 오래 살아야 될 이 아이들이 참 진이 일찍 빠지겠다 이런 생각에 대안학교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이 좀 알아보고 그런데 대안학교가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바로 선택하기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이의 그 과거 성장 과정을 3시간 정도 들어야 어떤 해법이 좋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담을 저랑 한번 해야 돼요. 네. 제가 무료로 하시는 거 아시죠? 모든 학생 상담 저는 무료로 해요. 시간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해주시죠. 지속적으로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안 되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좀 해법을 제시해 본다면 네. 그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항상 음식이 없었다면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수시로 약간의 배고픔을 느끼면서 음식을 만나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이게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이거 다 끝내고 밥 차려줄게. 또는 다 끝내고 같이 요리를 하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배고파 했는데 엄마가 30분 동안 뭐 무슨 일을 마무리를 하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럼 지가 이제 뭐 간식거리라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용돈이 있는 금방 사 먹어버립니다. 근데 용돈까지도 통제가 돼. 그러면 30분 동안 그 갈망을 느끼겠죠. 그게 지금의 세팅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은 억지로 굶기는 건 학대가 돼버려요. 지금은 학대가 아니게끔 하려면 뭐냐면은 얘가 좋아하는 활동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게임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라도 그 배고픈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바로 잡지 못하면요 나중에 바로 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아이를 이제 다시 마인드셋을 바꾸려면. 근데 어쨌건 그거보다는 목공예라든가 만들기, 그 미술 활동, 또 물놀이, 근데 그런 스포츠. 거를 예. 손으로 하는 만들기는 경우나 그 만들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보는 거. 네, 보는 거. 영화 같은 거 같아요. 영화요? 영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태까지 DVD를 안 보여줬었어요. 그 이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좀 보고 읽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약간 산만한 실증을 빨리 느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영상물을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DVD 영어를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그냥 우리 한글로 본 거는 몇 편 안 돼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DVD 영어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증을 안 내고 좋아하더라고요. 집에가 있으면 문제가 예. 음식에 접근이 너무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음식 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그래야만 이 아이가 좀 배고픈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10대 때까지가 유효기간이에요. 10세 전후에 아직 유효기간인 거죠. 10세 전후에 배고픔을 체험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동기부여 능력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발암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만화? 어때요? 만화? 최근에 제가 만화를 풀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 되게 좋아요. 학습 만화. 되게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학습 만화를 볼 때 밥 먹으라는 소리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얘가 한 끼, 두 끼 그 만화에 빠졌을 때 넘어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늘 보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먹거나 보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깊이 빠져드는 게 할 일이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뭐 좀 더 어릴 때는 깊이 뭐 몇 시간씩 막 계속해서 보게 그러니까 되겠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는데 만화책을 두고 가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만화책 보다가 몸에서 신호만 조금 오면 냉장고 열 거란 말이죠. 근데 캠핑 가면 냉장고를 못 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요리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희는 캠핑을 자주 가는데 아빠가 캠핑을 좋아해서 아빠의 캠핑 목적과 우리의 캠핑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빠는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쉬는 거. 근데 이게 캠핑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은 잘 먹을 수 없는 식으로 식단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뭐 맥주를 마시든지 해결을 하고 애가 좋아하는 것은 결핍 상태로 만들어서 뭔가 요리를 해야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끔 세팅을 해서 음식을 그렇게 세팅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가 뭐 낙지나 이런 걸 싫어한다, 해물을 싫어한다 그러면 해물만 좀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쨌건 걔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만들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갈망도가 커지죠. 그럼 동기부여 능력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지금 이 10세 때 먹는 것과 어떤 자기 신체를 충분히 놀리는 뭐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 지금 보여지는데 이거를 지금 만회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는 좀 사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생각했거든요. 길게 보면 네. 25살까지가 유행하다고 보시면 돼요. 길게. 대안학교도 좀 네. 여행을 많이 하는 곳.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뇌는 그 유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대안학교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세요. 늦지 않았나 싶은데 안 늦었어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15세까지는 완전히 유연하고요. 15세부터 25세까지 10년간도 상당히 유연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얘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때는 이제 음식으로 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많이 갈망을 느끼냐면 이성적인 것 때문에 갈망을 많이 느껴요. 15세 이후에는 이제 번식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음식으로 애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쁜 이성이나 멋진 남성을 통해서 자기 갈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죠. 남녀 관계를 좀 활용하면은 친구 관계보다 더 강력하니까 남녀 관계가. 근데 지금 이제 대안학교를 지금 알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4학년이 됐는데 네. 아이는 지금 또 전화 와서 지금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고 막 재미있는데 또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이는 예전부터 따니새 저녁 절대 안 가요. 여기서 뭐 중학교까지는 차고 여기서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상담이 길어지게 되더라도 어쨌든 그 나중에 또 더 추가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엄마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21세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21세기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는 21세기로 반드시 또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동기부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1980년생 이후는 평생 직업을 15가지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14번의 실직이나 파업을 맛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2000년생 이후는 더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좌절과 재도전이 상시가 된다는 거죠. 상시. 그래서 적시학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적시학습. 할 때마다 내가 이거 할 때는 이거 공부하고 이거 할 때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시학습과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 자체는 동기부여 능력이 가장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동기부여 능력이 없으면 적시학습을 하지 않아요.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도전할 필요가 없으면 인간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몰두를 하고 대안학교든 뭐든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것이든 모든 활동을 바로 그 갈망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그 하나의 초점, 갈망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뭔가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갈망의 힘에 좀 선택을 해주라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죠. 우리 교육에 있어서. 근데 그 갈망의 힘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걸 우리는 로맨스라고 불러요. 로맨스. 사랑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인간은 갈망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5세 이후의 문제인데, 그리고 10세경, 15세 전에는 뭔가에 쉽게 사랑에 빠지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왜 음식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냐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왜 10살 이전의 애들은 단 것을 좋아할까요? 두뇌에서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먹는 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런 거 가지고는 두뇌에서 소비하는 포도당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에서 10세 사이에 단 것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뇌에서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빨이 썩을 것이냐, 두뇌를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걸 포기하면 이게 좋고 이걸 포기하면 이게 나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 것을 찾는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이냐예요. 당도를 낮춘 탄수화물, 통밀빵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결국 들어가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자를
설탕 과자를 사주지 말고 포도당을 줌으로써 얘 머릿속에서 포도당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가정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될까요? 슬로우 푸드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패스트푸드 문화가 있으면 얘는 자기가 필요한 그 단 것에 대한 갈망을 너무 쉽게 채우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동기부여 능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채우면 무조건 약해진다. 배가 고픈 상태를 너무 빨리 쉽게 채우면 역시 갈망은 약해진다. 그래서 3살 이후가 되면은 그 과자라든가 단 것에 대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는 방식에 있어서 슬로우 푸드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배고픈 상태가 유지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걸 스포츠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팀 플레이로 2-3시간 하다 보면 2-3시간 동안 배고픈 상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나가서 자판기에서 과자를 빼먹을 수가 없죠. 현재 스포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남자애들한테 이게 좀 유효하죠. 남자애들은 경쟁에 빠지면 이기고자 하는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남성의 본능이에요. 여자의 본능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간접적인 경쟁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직접적인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갈망은 스포츠를 통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운동을 통해서. 근데 여성의 갈망은 좀 다릅니다. 여성은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코어, 점수, 뭘 이렇게 모으는 거, 수집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갈망을 주는 게 좋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자애들이 만약에 예쁜 신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걸 그때마다 사주면 안 되겠죠. 여자애들은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수집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이 예쁜 신발과 예쁜 옷과 머리핀과 뭐 반지하고 뭐 예쁜 인형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자애들한테 주어질 때 그게 쉽게 주어지면 안 되겠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아이가. 남자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남자애들도 장난감 좋아하는 애들 컬렉션 하려고 이렇게 막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도 보면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좀 절제하면서 사주면 그것도 하나의 갈망.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슬로우 푸드 문화를 얘기했듯이 그것도 문화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집안에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화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지 말라는 문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도 우리 가족이라는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아이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5살 이후에. 5살 이후에. 그래서 5살부터 부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5살부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하면 장난감에 소비되는 돈이 있죠. 그리고 엄마가 사고 싶어 하는 게 있고 아빠가 쓰고자 하는 게 있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아빠가 너한테 사줄 돈 1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이게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문화가 공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쓰는 것은 특별하고 엄마가 돈 쓰는 것은 예외고 아빠가 돈 쓰는 건 또 예외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한 팀이에요. 팀. 그래서 거기서 가용되는 에너지는 전부 다 우리가 공유하고 회의를 하고, 너한테 10만 원이 들어가면은 네 밥상에 소세지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거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얘는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소세지 반찬을 먹을까? 한 달 동안 소세지 반찬을 포기하고 로봇을 살까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선택이, 그런 선택을 하는 문화가 빠져버릴까요? 애를 보기 때문에. 아이를 팀원으로, 똑같은 팀원으로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아빠 구두를 닦아야 되고 신발장을 정리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거실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네 방은 청소 안 하는 거 괜찮아. 네 방이니까. 하지만 너가 거실에서 이걸 했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청소를 해줘야지. 근데 이게 좀 내가 모순돼요 지금. 다양한 모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 말은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맥락이라는 것이. 장난감을 치우는 것도 일주일간 치우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장난감에 가지고 노는 장기간 가지고 놀 때만 전략계획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왜 가난한 집 애들이 더 창조성이 떨어질까요? 부잣집 애들은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20평의 공간이 자기 아파트 안에 따로 있습니다. 평수가 50평에서 100평이 된다면 자기 집이. 근데 자기 집이 40평 미만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만의 장난감을 배치하고 일주일 한 달 동안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자기만의 놀이공간 20평이 있는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전략적인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아기 때부터. 그럼 옛날에 시골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살 때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전략적인 능력을 발달시켰을까요? 자연에서. 반경 10km. 그러니까 그 시골 애들이 놀러 다닐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놀러 다닐 때도요. 5km에서 10km까지 집에서 벗어납니다. 놀이터가 반경 10km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의 놀이터의 반경이 몇 킬로입니까? 아파트 놀이터죠. 아마 500m일걸요? 여기서 전략적인 능력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얘기냐면 놀이터 하나를 바쁘시면 먼저 가셔야 돼요. 놀이터 하나를 전용 놀이터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전용 놀이터. 그럼 오늘은 내가 여기서 블록놀이를 이만큼 하다가 여기서는 뭐 자동 뭐 만들기 하다가 여기서는 뭐 흙으로 뭐 만들다가 언제 그것을 발견해야 될까요?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내가 이걸 여기까지 만들어놨네. 왜 어렸을 때 애들은 ADHD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나에 오래 집중 못하거든요. 자, 그 아이들에게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에게 뭐 하나에 오래 집중하는 능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가지고 놀았다는 걸 한 달 동안 냈던 겁니다. 그 아이가 만졌던 것을 부모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한테 고도의 전략적인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 애들일수록 창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하거든. 근데 중산층 이하의 아파트에서 키우는 애들은 그걸 경험을 못해요. 장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애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공원에 가서. 아파트에서 놀게 하면 안 돼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엄마가 데리고 나가는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 중에서도 늘 노는 소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소나무 밑에는 그 아이가 며칠 전에 돌멩이를 자갈돌을 탑을 쌓아놨던 것을 다른 아이들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넓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 저번에 일주일 전에 네가 가지고 놀았던 거 여기 그대로 있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석진 데 가서 놀아야 돼요. 공원에서 놀더라도 다른 애들이 많이 노는 데가 아니라 구석진 데 가서. 물론 그 아이가 작은 것에 집중하는 자폐증 성향이 조금 있는 아이일 경우 그렇게 놀고, 근데 얘가 ADHD 성향이 있어. 얘네들은 그렇게 못 놀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놀아야 되냐면 애들이 많은 데서 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많은 데서 부딪히고 다치고 이렇게. 그런데 애들이 많은 데서 넓은 공간을 허락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애들이 다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의 본성은 자기 자식이, 어린 자식이 자기 몸에서 5m 이상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이게 엄마의 본능이에요. 왜 5m일까요? 옛날에 진화심리학적으로 야생에서 우리가 살 때, 석기시대 이럴 때 사실 어른으로부터 5m만 벗어나면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뱀이 나타날지. 그래서 항상 2m 미만으로 자기 자식을 두는 것이 엄마들한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꼭 손을 잡고 가. 미치겠어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잔소리하고 싶은데 엄마가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 애는 자기 주도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 항상 엄마 앞에서 걸어가게 해야 돼요. 애를. 근데 왜 엄마 앞에서 걸어가게 못하게 할까요? 첫째,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둘째, 위험할 경우.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갈 때는 엄마가 오늘 너 그 아저씨네 알지? 그 아줌마네 알지? 거기 갈 거야. 애들을요 그걸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고 다닐 때부터 다 기억해요. 마을 있죠. 그래서 마을 문화가 사라지는 게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예요. 아파트 문화가. 아파트는 어른들도 못 찾아요. 근데 예전에 그 골목이 꾸불꾸불했던 그 마을 있죠. 마을에서는 뭐가 가능했냐면 3살짜리 애가 집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 큰 나무가 있고 여기는 돌담인데 여기는 흙담이고 여기 가면 전봇대가 있고 이 집 가면 대문이 파란색이고 저 집 가면 빨간색인데 파란색 대문을 지나고 개가지서 이걸 애들이 다 학습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업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애가 놀러를 갔어 멀리. 그럼 얘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걸음하는 애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니까요. 아파트는 못 찾아와요. 왜 숫자를 외워야 되나? 숫자를. 애들이 숫자를 몰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놀든 어디 시장을 보든 간에 아이들한테 익숙하고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간을 이동할 때 어디에 간다라고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아이가 엄마를 리드하게 해야 돼요. 엄마 나 먼저 가도 되지? 가. 그럼 애들 갈 때 이럽니다. 나가? 엄마 따라오나? 엄마 따라오나? 이래요. 이게 자기 지도성의 출발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도시의 도로를 할지라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아이가 먼저 앞에 가게끔 아이가 엄마를 이끌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고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에스컬레이터 타잖아요. 절대 손잡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번 넘어져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을 안 잡을까요? 손잡이가 손을 안 잡을까요? 활동하고 싶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15세 이전에 뭘 좋아하냐면 균형 잡는 놀이를 좋아해요.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 있어요. 세방고리관. 그리고 그 세방고리관과 연결된 손해와 그 운동지능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이 두정력이 있어요. 신체 기관을 단단하는. 근데 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균형 잡는 놀이를 좋아할까요? 높은 데로 올라갈까요? 어렸을 때 균형 감각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면 사리 판단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경우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성 직장인을 싫어할까요? 여성 직장인이 경험 없는 짓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여성 직장인은 왜 경험 없는 짓을 더 많이 할까요? 운동 경험이 훨씬 부족합니다. 남자애들보다.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경험을 너무 안 했어요. 균형 잡는 운동이 성인기의 사리 판단 능력과 관계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떤 뇌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베테랑 뇌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 할지라도 운동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진출시키려면. 청소년기에.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뭐죠? 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왜 춤바람 났던 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소풍만 가면 앞에 나가 춤추던 애들. 걔네들 왜 사업을 잘할까요? 걔네들이 왜 사업을 잘하죠? 아이템 선별 능력이 좋아. 아이템 선별 능력이 좋다고요. 왜 나이트에서 만난 부부가 잘 살까요? 걔네들이 사회를 간파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인문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타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굉장히 뛰어나요. 왜? 춤을 많이 췄잖아. 춤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춤을 좋아하면 춤을 시키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어렸을 때일수록 그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 꼭 잡아. 안 잡으면 넘어진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혼자 타게 하고 혼자 내리게 해야 돼요. 손잡이를 안 잡고. 넘어질 거는 대비를 해야죠. 그죠? 운동장을 가지고 다니고 밴드를 가지고 다녀야죠. 그리고 넘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순발력. 엄마가 운동을 해야지. 넘어질 때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균형 감각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뭘 하죠? ADHD 그 상자 밖의 사고력을 가진 애와 상자 안에 창의성을 가진 애를 조율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는 날라리가 되는 겁니다. 큰 부자는 날라리가 큰 부자가 된다고. 거대한 부자는 파수꾼이 돼요. ADHD 산만한 애들이 거대한 부자가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하기 때문에 거부가 됩니다. 그럼 좀 큰 부자들은 좀 날라리들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사람을 잘 써. 얘 아이디어 좋은데? 너 이리 와봐. 얘 연구 되게 잘하네. 너 이리 와봐. 너 여기서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아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는 애도 아니었고요. 근데 좀 몰입 능력은 있었고요. 다음 애는 관심이 되게 많았고 무엇보다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얘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애에 어렸을 때 두각이 컸거든요. 배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따라다니면서 노동을 많이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스티브 잡스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요. 디자인 애가 좀 또라이다. 네 독방에서 연구해. 사람하고 부딪히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또라이야. 근데 디자인 능력이 되게 좋아. 그러면 야 내가 좋은 연구실을 줄 테니까 거기 자판기도 넣고 내가 햄버거 막 집어넣어줄게. 나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강점을 그 강점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애플 자체를. 초창기에 그랬어요. 나중에 애플이 발전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도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복도를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복도에서도 만나게 하고. 이제 이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초창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집중하는 데는 막 집중하게 해줘야 되고, 영업하는 데는 막 영업하게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의 초창기고,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협업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애플의 초창기에 사람을 썼던 거하고, 중반기, 후반기에 스티브 잡스가 사람을 썼던 게 달라집니다. 경영 방식이. 예, 그럼 그때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팀별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초창기에 했던 방식이 분야별로 또 그 방식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창의성의 큐비수라는 건데, 전체가 부딪히기는 하되, 부분 팀 내에서는 아주 협동이 잘 돼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어떤 대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그래서 팀별로 바뀌었어요. 팀장 제도가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팀장 제도를 해야지 창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트리식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게 상명하달 방식으로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 회장이 하나 있고 밑에 다 팀장이야. 야, 얘네들 지금 다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호칭도 과장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영어 호칭을 만들죠. 짐, 제인 이런 식으로, 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호칭 자체를 팀원이 팀장한테 이름을 부르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그게 두뇌를 지배합니다. 언어가 두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랑 또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아빠가 사장이고 엄마가 부사장이면 안 돼요. 엄마는 아빠가 팀장이긴 팀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등해야 돼요. 결정권이 동등해야 돼요. 그럼 가정의 문화가 아까 그처럼 뭐 동일한 자원을 쓰는 같은 팀원이야. 가정의 문화가. 그럼 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적응을 되게 잘하겠죠. 대기업들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그죠? 근데 가정의 문화가 상명하복이야. 아빠가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 취업도 못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잘려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일 못하는 게 면접을 못 본대요.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의 최대의 단점이 면접에서 실패하는데, 그게 왜냐면 윗사람이 항상 정답을 줬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먼저 평가한대요. 그걸 뭐냐면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긴다. 알아서 기는 게 몸에서 세팅돼 버리는 거야. 알아서 기는 게 세팅된 애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돌발 질문에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문제, 자기가 기존에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질문이 오게 되면 두뇌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 엄마 아빠가 정답에 가깝지 않았을 때 야단을 쳤거든요. 팀원이면 야단을 칠 수가 없습니다. 팀원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자식이 아빠를 퇴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팀이 7명이에요. 근데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회장은 누굴까요? 뭐 신이나 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할아버지나 뭐 어쨌건 회장한테 팀원들이 야, 저 팀장 안 되겠어. 갈자. 그럼 갈 수 있는 게 팀입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 자격 없어. 나 잘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냐 이거죠. 그게 그 팀장 문화예요. 팀 문화. 한 가정이 팀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왜 팀이 돼야 되냐면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죠. 그리고 마을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동네 형들 딱 모이면요. 한 동네에 한 70명 모입니다. 50명. 좀 큰 동네는 그 정도 모여요. 알아서 팀이 나오죠. 알아서. 애들끼리 알아서 팀이 돼요. 그래서 각 팀별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일어납니다. 놀이문화 속에서. 지금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냐면 그 팀의 놀이문화가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성장기에 70년대, 80년대에는 시골에서 또 애들 많이 낳기 때문에 첫째, 둘째, 이하에 셋째, 넷째, 다섯째 얘네들이 그 팀 문화 속에서 창의성이 굉장히 크고 넓은 놀이터에서 자라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문화가 일으킨 거지. 공교육이 뭐 교실에서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시켰기 때문에도 물론 약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팀 문화가 있었고 마을 문화가 살아있었다니까요. 아이들의 두뇌가 창의력이 뛰어나도록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도시화되고 시골에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죠? 팀 문화를 그 회의하고 그게 유태인들이 하부터 하는 게 그건데 그게 팀 문화거든요. 동등한 상태에서 대화한다 해요. 근데 동등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단 공교육에. 그리고 마을 문화가 사라지면서 그 경험을 애들이 못하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밖에. 그래서 지금은요. 가정의 문화를 혁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의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만 오직 학습한다.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방과 그 환경을 그대로 두뇌로 그대로 흡수한다. 가정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정의 문화가 없는 애들은 아이블리그 가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아무리 벼락치기 공부를 잘해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생이잖아요. 서울대 가보면 그게 현저하게 드러나요. 문화가 된 애하고 성적을 막 올려가지고 서울대 온 애하고 대학교 가면 확 차이 나버려요. 문화가 되는 즐기면서 석사했다고 즐기면서 물론 간혹가다 몰입은 하죠. 왜냐면 그 몰입이 못하는 애는 일단 명문대 못 가기 힘드니까. 근데 문화가 안 되는 애들은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 열심히 하는데 창의력이 잘 안 나와요.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차이가 언제 시작해요? 가정의 문화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인재를 만드는 거죠. 선생님, 저기